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 제주 다이얼로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다이얼로그는요, 우리 국내 교수를 모셔서 우리 소중한 이런 얘기를 듣는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그 금번 특별 강연은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을 우리가 초청을 하였습니다. 산업화의 세 번째 갈림길에서 디지털 경제 G2 시대와 한국의 선택 주제로 오늘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재열 교수님께서는 현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는 연구에 매진하시는 우리나라 사회학의 석학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버드대 사회학 박사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역임을 하셨고요. 주요 저서로는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경제 사회학 다수 책을 또 출판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 사회학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국 사회학 자료 원장으로서도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강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상혁 제주연구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우리 제주연구원이 제주 EV 국제 엑스포에서 세션을 해서 좋은 세션을 했는데, 오늘은 제주 다이얼로그 세 번째, 제가 정말 무한히 존경하는 이재열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이재열 교수님은 제가 이제 SBS라는 방송국에서 미래부를 만들어서 한 4년 반 있었는데, 그 미래한국 리포트를 할 때 아주 큰 인사이트를 많이 나눠주셨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미래 비전 이런 논문을 봤을 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큰 지평을 이뤄주셨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클루시브 이런 말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하죠. 포용적이다. 근데 10수년 전에는 그런 말이 되게 생소했었습니다. 특히 우파 보수 정권일수록 좀 더 인클루시브해져야 된다. 그 말을 정말 깊숙이 새겨들었더라면 지금 우파가 조금 더 보수라는, 저는 이렇게 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만, 좀 더 사회 변화를 좀 더 잘 읽고 변화할 수 있었을 텐데, 인클루시브보다는 익스클루시브한 쪽으로. 근데 뭐 오늘 양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영적인 그 갈등 속에서 미래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탐색, 그리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도 눈에 띄게 주로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이재열 교수님께서 그 산업화의 세 번째 갈림길이 과연 어떤 갈림길인지,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이재열 교수님은 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원 원장을 맡으셔서 오늘날의 이 기틀을 만드셨고,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으로서 서베이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사회과학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함으로써 이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아주 헌신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이제 제 방에서 이재열 교수님과 티타임을 했는데, 우리 제주연구원도 이 데이터 플랫폼에 함께 적극 참여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갈까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 아주 큰 보탬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작,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이 책은 뭐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보니까 대선 후보들이 이재열 교수님 책을 인용을 허락도 없이 막 해가지고 자기 책에 갖다 쓰고 막 그럴 때,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이 물음, 상투적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앞으로도 유효할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른바 플랫폼 사회라는 거, 우리 연구원에서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어제 보니까 이제 그 카카오라는 회사가 플랫폼 회사의 대표로 엄청 성장했는데 골목 상권 이거 무너뜨린다 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만, 이 플랫폼 사회가 어느새 도래해왔고, 제가 이제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걸 보면 잘 모르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디지털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좀 심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메타버스라는 게 정말 확정된다면 그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코로나 이후에 그런 양상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좀 질문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통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해주셔서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은 한 50분 가량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나머지 시간은 좀 질의응답 시간 주시면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수열입니다. 원장님께서 너무나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장님하고도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20여 년 가까이를 미래라는 키워드로 늘 이렇게 비웠던 것 같아요. 요즘 정치판을 보면 다 과거 발목 잡기로 가고 있어서 퇴행적인 이런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폴 발레리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8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이겨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산업화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변화의 맥락과 규칙은 어떤 건지, 그리고 세 번째 분기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요체는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가 이제 G2, 미중 간의 갈등인데 그 사이에 끼어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조금 더 과감한 상상은 어떤 건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내용들은 조금 간단하게 건너뛰도록 할 텐데, 요체는 어떤 거냐면 대개 산업 체제를 얘기하는 제도주의, 주로 경제, 정치 학자들의 포인트는요, 기술적이거나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에 의한 단일한 획일적인 발전의 경로라고 하는 것은 없다. 대개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들이 있고 상당히 많은 우연과 정치적인 선택과 제도화에 의해서 발전의 경로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도의 영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제도를 아주 미시적인 수준,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기업이나 조직 수준일 거고요. 거시적인 제도나 규제, 이거는 이제 국민국가 수준이고, 그다음에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다양한 제도와 규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산업화의 맥락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림길이 세 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게 20세기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기에 전통적인 생산과는 구별되는 대량 생산, 포디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시스템이 그때 갖춰졌고요. 그때의 승자는 미국이었죠. 그
다음에 70년대를 거치면서 도요다 생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유연 생산 체제가 만들어졌고 그 당시의 승자는 일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환기가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데 지금 G2 양강의 각축 시대입니다. 처음 갈림길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자동차 기술을 발명을 하고 발전시킨 것은 유럽입니다. 특히 이제 칼 벤츠의 자동차에 관한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이미 발달해 있었는데 우리가 갖게 된 질문 중에 하나는 왜 기술이 발달한 유럽보다 신생국 미국에서 생산체제로서 자동차 산업이 주도적인 패러다임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장인 계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족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풍부했고 그 다음에 고전적인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배치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민자들이 굉장히 풍부해서 노동력이 굉장히 싼데 비싼 임금을 주는 방식의 산업화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영화일 것 같은데 보셨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아주 혹시 이거 모르시면 약간 세대 차이라고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오른쪽은 드라클로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1790년대에 발표한 소설을 영화한 겁니다. 데인저러스 리종인데 이거를 번안을 한 이재용 감독의 조선 뭐였죠? 남녀 상열지사 이런 영화가 또 한때 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면 역시 세대의 차이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그리고 있는 남부의 지주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유럽의 귀족과 조선시대 경화사족의 라이프스타일과의 사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귀족적인 사치성 소비재의 주요 구매자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숙련도를 가진 장인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메디치가에 말하자면 이런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 구조하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 만들어져도 대량 생산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 있었고 표준화된 호환성이 높은 부품을 활용을 하고 대규모로 광고를 하는 그리고 요즘 소득주도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오리진은 여기 있죠. 임금 주도입니다. 그래서 높은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주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노조 조직률도 높이고 그 다음에 임금이 계속 물가와 연동이 되도록 하고 하는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대량 생산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된 계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량 생산 시스템은 아담 스미스 식으로 표현을 하면 분업의 정도에 의해서 효율성이 증대가 되지만 시장이 확대되지 않으면 공황 상태가 되죠. 과잉 생산이 되죠.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1, 2차 세계대전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전이었습니다. 미국이 참전을 하는 전쟁마다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계기도 군수 산업으로 대량 생산 시스템이 전환이 되면 여성들이 집에 있던 여성들이 공장을 돌리고 그 다음에 남성들을 손을 들고 전쟁에 나가고 하는 이런 형태의 분업이 세계를 주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대량 생산 시스템, 포디즘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케인즈주의, 말하자면 수요를 관리를 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브레튼 우드나 가트 같은 글로벌한 규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미국식의 포디즘이 세계적인 주도적인 생산 체제로 자리 잡게 되는 규제의 토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1970년대에 시장이 포화가 되고 더 이상 이제 생산을 해도 팔 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밀 흉작이라든지 오일쇼크라든지 해서 원자재에 대한 충격이 주어지게 되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틈을 파고 들어간 게 이제 플렉서블 프로덕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시기에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탈산업화, 그래서 프로스트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중화공업단지 북부, 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공장들이 폐쇄가 되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싼 노동력을 찾아가지고 플랜트제 이제 동아시아로 오게 되죠. 그리고 선벨트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즈라 보겔 같은 사람은 저펜에스 넘버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대량 생산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대안적인 생산 체제로서의 도요다이즘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찬사를 이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도요다 생산 시스템을 디자인한 다이치 오노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미국에서의 대량 생산이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 이민자들이죠. 러시아에서 온 농민, 이태리의 뭐 어부들, 이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이민자들로 모아놓은 노동력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포스터를 가지고 작업 공정을 설명을 해서 이것들을 따라서 해라 라고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도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라면, 일본식의 생산은 상당히 학력 수준들이 높고 언어가 같은 언어고, 그 다음에 이 조직에 대한 몰입과 헌신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다기능화해서 로테이션을 해서 전체 공정을 이해를 하고 언제든지 작업 공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인파워를 하고, 거기에다가 뉴메릭 컨트롤, 컴퓨터와 연결을 해가지고 같은 라인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조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인벤토리는 줄이고 현장에서 퀄리티 컨트롤이 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70년대를 거치면서 기존의 대량 생산 체제의 기술과 그걸 유지했던 제도들이 충격을 받게 되면서 유연 생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 번째의 분기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네트워크입니다. 대표적인 이 저작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게 연결됩니다. 초연결이죠. 그 다음에 그 연결을 매개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엄청난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방향들을 찾아나가고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고, 데이터는 이제 새로운 원료가 되고 있고, 플랫폼 위에서 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통 경제와는 달리 수요 측면에서의 규모 이용제, 공급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다 분산되어 있는 수요들을 다 묶어나가는 이런 효과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네트워크의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메칼프리 법칙하고 던바이 넘버인데요. 이거는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네트워크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만나면 반갑고 안부를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몇 명이냐? 150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단과대학의 교수가 150명을 넘으니까요, 심각한 인명화가 됩니다. 신임 교수를 제가 못 알아봅니다.
대학원생인지 신임 교수인지 모릅니다. 군대의 중대 규모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교회의 교인 수가 150명이 넘어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 이런 걸 감안을 할 때 적절한 네트워크는 150명이다.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업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할 때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토론할 수 있는 최대의 규모는 몇 명인지 아세요?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12명입니다. 12명이 넘게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메카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효과는 참여하는 개인 숫자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이런 이슈가 생겨나는 거죠. 사람의 인지 능력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컴퓨터로 기억을 하는 네트워크의 효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제곱에 비례를 하니까 그 갭만큼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 걸 경영학자들은 롱테일 시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전통적인 시장으로 보면 블록버스터 시장이 있고 롱테일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품의 인기도고요. 인기도고 이게 이제 상품들이라고 한다면 블록버스터 시장에 해당이 되는 거는 많이 쓰는 일상용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펜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누구든지 다 필요하니까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월크로 팔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산 게 요거거든요. 애플 펜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짝퉁입니다. 가격은 5분의 1입니다. 알리바바에서는 걸 팝니다. 이걸 만드는 사람이 지구 어디 구석에 있고요. 요거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이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장들이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 이 그동안은 요 시장과 요 시장만 있었다면 이 가능성의 영역이 이제 다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효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행위자들이 있겠습니다. 플랫폼에는 오너가 있고 다양한 인터페이스, 모바일 폰 같은 것들을 혹은 뭐 OS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앱도 개발을 하고 뭘 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전국에서 제품을 혹은 농산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 소비자가 있고 이걸 매개해주는 플랫폼이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냐에 의해서 굉장히 다른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이게 인프라에 해당이 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프라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일종의 기축 통화에 대응하는 기축 플랫폼인데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것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중국의 벳, 그러니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이 작동을 하는 것들 이건 부문별 플랫폼인데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라든지 혹은 뭐 교세라 같은 교육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플랫폼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게 사회의 어떤 구성을 바꿔나가는 특징을 갖는다. 이게 반딕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학술원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플랫폼 사회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서는 세 가지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데이터화합니다. 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축적을 하고 그러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데이터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상품화를 다 합니다. 그리고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석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으로 뭔가를 추천을 해주는 거죠. 제가 처음 아마존에서 책을 샀을 때 정말 놀랐던 일은 책을 몇 권을 샀더니 그 다음에 추천을 해줍니다. 이 책 필요하지 않니? 그러는데 벌써 한 20년 전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독심술에 걸릴 것 같아요.
진짜 보고 싶은 책을 추천해서 어떻게 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수십 권의 책을 샀으면 저하고 책을 산 프로파일이 똑같은 사람들을 쭉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 책 중에 제가 없는 책을 추천해 준 거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AI에 의해서 아마존은 저한테 가장 최적화된 추천을 했고, 저는 독심술에 걸린 것 같아서 마술에 빠진 것처럼 그 책을 또 추천을 하는 저를, 구입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 교보문고하고는 확실히 영향 차이가 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점점 서점들마다 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즘 페이스북 혹은 유튜브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들, 내가 읽고 싶은 내용을 미리 알아가지고 추천해준 방식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큐레이션 기능이 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공통의 기준으로 전환시키면서 거대하게 지금 세상을 다 바꿔나가고 있고요. 그거는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기기가 보급이 되고 통신 계속 증가를 하고요. 이제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게, 제타바이트가 10의 21승 바이트인데 지금 2035년까지 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할 거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를 이제 도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수십만 명 도시가 1년 동안 사용하는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자동차 몇 대에서 이게 필요로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다 온라인으로 데이터가 되고 스트리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이제 더 이상 MP3 플레이어 들고 다니지 않고 다 스트리밍을 하죠. 영화도 넷플릭스로 나오죠. 자동차, 그 다음에 숙박, 이런 것들이 다 공유 플랫폼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된 게 두 차례의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플랫폼 사회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은 게 저는 코로나19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장소, 고정되어 있는 장소는 다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이 절벽과 같은 이렇게 경험들을 했죠. 해외여행 절벽처럼 떨어졌고요. 학교 수업 딱 중지가 됐고요. 오프라인은. 그런데도 30년 전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일상적인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플랫폼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소매점들은 다 폐업이 됐고, 근데 플랫폼 기업들은 다 매출이 증가를 했고, 줌 매출은 거의 폭발적입니다. 스트리밍 어마어마하게, 영화관은 안 가도 영화는 다 봅니다. 교회를 안 가도 예배는 다 봅니다. 학교를 안 가도 수업은 다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다 플랫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너 테이크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이제는 많은 플랫폼이 더 많은 사용자를 모을수록 투 사이드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플랫폼 위에 모일수록 각자에게 주어지는 회용들은 더 늘어나는데, 그게 일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 락인 효과가 생긴다. 잠김 효과가 생겨서 이제는 다른 데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게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난 독점가 되는 거죠. 반복적인 거나 일상적인 거, 최적화가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은 다 5년, 10년이 지나면 대체가 될 거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앞으로는 복합적이고 창조적인 일 이외에는 다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가 될 거다.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직업 준비를 시킬 때 절대로 모범답안 있는 거 찾아가지고 답 써가지고 자격증 따는 일은 하지 말게 해라. 지금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제안입니다. 대신에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단지 소통의 수단인 것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놀고, 이걸 가지고 생산을 하고, 이걸 가지고 보고 소통을 하고 하는
그리고 이 안에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일종의 네이티브처럼 성장한 사람들은 디지털 이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으로 태어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그래서 플래닛 오브 더 홈스라고 했고요. 호모사피엔스라는 말 최재근 교수가 썼는데 신인류죠. 인류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기업들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이냐 조직이냐 하는 이런 대체제 안에서의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장도 아니고 조직도 아닌데 완전히 그 괴짜처럼 떨어져 있으면서 이 조직과 연결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조직 없는 조직화, 대표적인 게 피어투피어로 해서 그 위키 방식이죠. 대규모 조직도 아니고 인사이클로피디아에 비하면, 브리테니카에 비하면 완전히 흔적이 없는 느슨한 네트워크인데 그 채워져 있는 내용이나 정교함을 놓고 보면 대기업 브리테니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다양한 형태의 경로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피어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적인 생산, 이게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의 얘기인데요.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산업화의 분기점에서 굉장히 상이한 방식의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시장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면 중국은 국가에서 이 정보 장벽을 쳐가지고 미국식의 글로벌 플랫폼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했죠. 중국에 가서 제일 답답했던 게 구글맵이 안 됩니다. 페이스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참다 바이두맵을 깔았거든요. 서울에 가서 바이두맵을 켰더니 우리 동네 뒷골목까지 다 나와요. 네이버 맵은 한반도를 벗어나면 목통입니다. 그건 국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이두맵은 완벽하게 구글맵을 대체하는 글로벌한 플랫폼으로 디자인이 됐는데 대신에 장벽을 딱 막아서 외국의 플랫폼, 미국의 플랫폼은 못 들어오게 해놓고 자기들 플랫폼은 밖으로 나가게 해놓은 이런 모습이죠. 언제부터 본격화가 됐느냐? 2016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대국을 했는데 이때 스푸트니크 충격 같은 걸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냐면 60년대 미국이 유리 가가린이 대기권 밖을 나가가지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충격을 받았죠. 케네디가 기초 과학 교육을 완전히 새로 바꾸겠다. 달에는 미국이 먼저 보내겠다. 그 스푸트닉 충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국이 알파고로부터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서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중국의 AI 역량, 플랫폼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 결의를 다진 겁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는 특징은 빅 블러다.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진다. 가파, 미국식 글로벌 플랫폼이 진출한 영역을 보면 텔레콤, 헬스, 리테일, 에너지 유틸리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파이낸셜, 모빌리티, 트래블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구글 보면 구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식으로 라이트 터치다, 가벼운 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훨씬 더 헤비하다. 헤비하다라는 건 뭐냐면 산업연관에 관련되는 것들을 깊이 침투해서 예를 들면 디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공유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 사업도 하고 자동차 렌탈도 하고 생산까지 참여를 해서 다 수직 계열하는 방식으로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식의 플랫폼이 훨씬 더 산업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크다.
모든 서비스에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발자 이득이 훨씬 뛰어나고요. 엄청난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PC 시대를 건너뛰었습니다. 구리 전화기를 건너뛰고 신용카드를 건너뛰어서 바로 현금 없는 모바일 결제로 갔고요. 심지어는 거지들도 QR코드를 보여줘야지 적선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중국이 부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한다면 아마도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이고 온라인 시장이 이미 세계 2위로 가 있고요. 모바일 플랫폼 때문에 모든 소비가 이커머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는 완벽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이 대규모 유행이어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북경대 사회학 박사를 한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 사이언스로 가가지고 학위를 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모아져 있어가지고요. SCI 저널에 1년에 12편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저 방문학자한테요. 방문학자한테 어떻게 이걸 데이터를 구했냐. 한국에서 이건 다 프라이버시로 다 걸린다 그랬더니 이걸 파는 회사가 있대요. 그 회사는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자기 형이 그 회사 사장이래요. 당원 네트워크입니다. 다 민간 기업이지만 전체 민간과 공공을 연결하는 끈끈한 네트워크가 당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정보까지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어디에 발달하고 있느냐면 인터넷 AI,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모아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다음에 퍼셉션, 얼굴, 안면인식, 음성인식 등등, 이거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발전을 시켜서 20-30만 명이 들어가는 스타디움에서 지명수배자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쫙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검거를 할 수준까지가 있다. 그리고 일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모든 시민들이 매일 얼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점점 정교함이 높아지는 시스템을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AI 기술을 발전시킨, 그러니까 비즈니스 AI나 오토노머스 AI 이쪽을 발전시킨 미국하고 감시 통제 영역을 발전시키는 중국하고 사이에 이제는 기술 전쟁, 이게 새로운 냉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특이한 거는 빨간색이 미국의 플랫폼이거든요. 파란색의 대부분은 중국의 플랫폼입니다. 한국에서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삼성하고 저 밑에 조그맣게 네이버가 있습니다. 유럽 전멸이고요. 전 세계의 플랫폼의 디지털 경제 영토라고 하면 G2 세계로 가 있는데 그 사이에 유일하게 한국은 토종 플랫폼으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살아있는 아주 예외적인 나라다라고 하는 거고요. 너무 네이버나 카카오를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그러면 가능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언어 효과인 것 같아요. 아래 한글이 늠름하게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이 키보드가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일본하고 비교해보면요. 중국어, 일본어 키보드 입력하는 걸 보면 야 정말 고생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다 영어로 입력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골라가지고 글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파벳보다 더 편해요. 그게 아마 이런 이 플랫폼의 발전 경로를 바꿔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 플랫폼의 영향력을 한번 보려고 중요한 나라들마다 탑 20에 해당되는 사이트들이 어딘지를 봤더니 미국은 압도적으로 미국 플랫폼들이에요. 중국은 완벽하게 중국 플랫폼입니다. 딴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세계 시대를 하니까. 일본은 자기네 플랫폼은 라쿠텐하고 우체국 요거밖에 없습니다.
다 미국하고 중국 플랫폼에 먹혀 있습니다. 독일 비슷하죠. 자기네 플랫폼 별로 없습니다. 한국만 그래도 1등 구글인 유튜브, 티스토리 이런데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쿠팡도 있고 그래서 토종 플랫폼들이 살아남아 있는 희귀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지 기술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수잔나 조버프라고 더 스마트 머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대표적인 여자 교수. 이 사람은 서베일런스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동 잉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잉여죠. 근데 그 잉여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이윤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이 일종의 하이퍼링크에서 하이퍼리드라고 이게 한동대 손화철 교수가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거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탐색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플랫폼 위에서는 내가 필요로 되는 걸 미리 플랫폼이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책을 추천해 주는 것처럼 내가 필요로 되는 컨텐츠나 아이디어나 소프트웨어나 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미리 해주기 때문에 전통적인 철학에서 생각하는 인식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식의 주체가 아니라 하이퍼 링크가 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나를 리드해 나가는, 나를 끌어나가는 이런 방식의 인식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서치 능력이 다 사라집니다. 기억 능력이 다 사라집니다. 제가 옛날에는 길을 꽤 잘 찾았는데 요즘은 길치가 됐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친절하게 잘못 가도 다 가르쳐 주거든요. 옛날에는 한 30개 정도 전화번호를 외웠는데 지금 하나도 못 외웁니다. 가끔 집사람 전화번호도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링크만 누르면 연결이 되니까. 이런 방식의 변화들이죠. 오기 전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구글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타임라인에 들어가 보시면 구글 쓰시면 타임라인에 들어가 보시면 모든 걸 진짜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다닌 장소가 750곳이래요. 도시마다 어디 갔었는지 언제 갔는지. 한 번은 태국에 갔더니 갑자기 구글이 알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해야지 공항에 교통 막히지 않고 도착한다.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구글을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구글이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지배하는 사회로 가고 있구나. 근데 이게 더 끔찍한 거는 구글 엔지니어의 고백입니다. 기욤 살로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쓰는 알고리즘은 독이 든 음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내놓는 식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부 상황을 폭로하고 나와서 알고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얼마나 플랫폼에서 조정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경고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져온 효과가 거대한 에코 버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다 공중파 방송을 보지 않고 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 보죠.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자체가 엄청난 버블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추천하는 사이트들 사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과거에는 좌파와 우파의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막 싸우다가 저녁때 나가서 같이 막걸리 마시고 학연 따라 지연 따라서 형님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 서강대 상원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는 탈인간화가 되고 있다. 혐오의 감정이
상대를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막대해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를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나치 독일에서 유태인 포로들, 수용자들을 굶겨서 몰골을 흉악하게 만든 이유는 간수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비슷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사이에서 상대를, 혹은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 사이의 상대를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혐오의 수준까지 가게 만드는데 그게 플랫폼의 영향이다. 이렇게 가짜뉴스. 그렇죠. 근데 그거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8개의 플랫폼에서 있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에서 다 모아가지고 한 대 모아서 프로세싱을 하면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900점에서 300점까지 점수를 매겨가지고요. 900점이 되면 국경대에도 입학이 되고 고급 호텔에도 갈 수 있고 300점대로 가면 신용 불량자를 지키고 그 다음에 출국이 안 되고 심지어는 고속철도도 못하게 하는 이런 형태의 감시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데 중국 인민들이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 좋은 시스템이다. 조지 오웰이 생각을 한 1984년이 아주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인프라로 보면 세계 최고거든요. 인터넷, 스마트폰, 페네트레이션 레이트라고 하죠. 사용률 1입니다. 소셜미디어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정부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과 위치가 G2, 미중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핵심이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보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프라이빗 섹터도 있고 정부도 있고 개인, 시민사회도 있는데 그러면 이들 사이에서 더 투명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데이터를 공급을 하고 더 많이 이 기업이 가져다 쓰고 하면 이게 사실은 디지털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오용이 될 수도 있고요. 감시의 장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논의되는 독점의 문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위치는 제3의 위치다. 데이터 가버넌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완전 개방형, 지금까지 보면 이게 북미형입니다. 글로벌한 플랫폼의 소유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그러면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끌어옵니다. 완벽한 통제형. 이게 이제 그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대표적이에요. 자기 내에서. 이 모델이 극대화가 될 경우에 어떤 방식이 되느냐? 개방형이 극단적으로 가면 소비자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사라집니다. 모든 걸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들이 다 가지게 됩니다. 서베일런스 캐피탈리즘으로 갑니다. 여기 가면 국가는 데이터 주권을 가지는데 개인의 데이터 주권은 없는 사회가 되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문제인데 EU하고 한국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EU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국가의 데이터 주권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이 모든 데이터를 가져가니까 심지어는 안보상의 위협까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유럽식의 플랫폼을 만들 건가를 계속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죠.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이 글로벌한 플랫폼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토종 플랫폼이 있습니다. 일종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한 맥락에서 보면 가장
이 레버리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같은 위치에서 동병상련을 하는 EU나 일본이나 동남아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엊그제 뉴스에 우리나라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를 시켰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국회가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반사가지고 막 날치기 통과시키는 대상이 이번에는 해픈투비 글로벌 약탈자한테도 과감하게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좋은 시작을 했다.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진짜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뒷감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만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EU나 일본을 얼마나 끌어들여서 공조체제를 갖추느냐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제가 준비를 또 수십 장을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황은 저런데 뛰어갈 준비가 돼 있느냐 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일 큰 거는 규제의 공백이 심각하다. 글로벌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거의 공백이고요.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이나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관행이다. 모든 걸 다 금지부터 시킨다. 그래서 전통적인 규제에서 이제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규제로, 규제 2.0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봤더니 잘하는 거는 인터넷 보급률 높고요, 거시경제 좋고, 투자 많이 하고, 교수들 너무 많이 쓰고, 특허수 많거든요. 근데 퀄리티로 가면 빵점입니다. 고투입 대비 저효율 시스템으로 20년 넘게 갔어요. 98년 외환위 이후에 틀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문제가 되는 거. 세계에서 경쟁력 순위로 100위권 밖으로 가는 게 정부 규제의 품질, 혹은 노사관계, 혹은 금융 서비스의 퀄리티, 등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도 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우리가 만약에 주어져 있는 플랫폼 사회에서 제3자의 위치를 잘 활용하면서 아주 스마트한 규제와 제도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3지대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네요. 제3지대를 잘 묶어서 양강 구도 안에서 뭔가 이 제3의 시대를 엮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한반도에 좁은 땅덩어리는 못 살지 않습니까? 경제 영토를 넓혀가지고 수출 많이 해서 먹고 산 거거든요. 이제 디지털 영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 혁신적인 유니콘들이 많이 나와서 동남아시아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북미에도 진출을 하고 해서 더 많은, 그런데 기존의 G2 같은 위험한 방식이 아니라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느끼고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짜는데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제주도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로컬리티 자체가 이제는 글로벌하게 연결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과거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서없는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선 이렇게 직접 걸음하여 주셔서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뉴딜 프론티어 센터의 김시우라고 하는데요. 제가 교수님 강의해 주신 것처럼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적인 전기를 이제 분산 시스템을 통해서 P2P로 거래를 하는 것도 이제 네트워크 초연결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프론티어로서 이제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될 예정이기도 한데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전기라는 것이 조금 공공성을 약간 띠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상품인데, 이것을 이미 우리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라든지 제도라든지 규제나 이런 거에 막혀서 아직은 이렇게 초연결된 상황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상품인 전기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판매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올바른 규제가 어떠한 것인지 이제 사회학 석학으로서의 그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는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이게 이제 약간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서의 그 변화를 얘기를 해본다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플랫폼과 같은, 근데 그 플랫폼이 아주 집중적인데 발전국가 모델하고 비슷하고요. 모든 거를 이제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이런 방식에 가깝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전기만 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의사결정도 분산이 돼야 되고 기업 활동도 분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사회 전반의 구조가 그쪽으로 이제 가야지 규제의 문제라든지 혹은 제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의 생각도 바뀔 수가 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아직은 좀 불명확하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는 한전이 필요 없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필요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P2P로 모아지는 이런 네트워크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이게 하나의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는 마치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 극단적인 집중과 독점과 불평등의 폐해를 입었던 20세기 초반의 산업자본하고 비슷한 이런 모습에 좀 우리는 더 가까이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에 대한 활발한 학계의 논의가 대표적인 게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한계 비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요하이 뱅클러 같은 하버드 로스니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예외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분권 권한이 주어지고 자연적인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장 앞서서 그런 걸 실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교수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구 고령화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한국 사회가 아주 급속도로 이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제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 굉장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50 플러스 세대, 60 플러스 세대들이 많아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 경제의 도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데이터로 어쨌든 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존의 그 갈등이나 갭을 넓히는 그런 위험들을 좀 극복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디지털 경제가 밝은 미래로 가는 것을 저도 사실 원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조금 더 말씀드린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경제가 가질 수 있는 플랫폼 경제가 가질 수 있는 정말 이게 그 인류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그런 어떤 성장의 결과일 수 있는데 그것이 그런 기존의 격차를 혹은 플랫폼 경제나 디지털 경제에 포섭됨으로써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제도적으로 방치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나 어렵고 큰 주제의 질문이어서 제가 짧은 시간에 충분히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고, 근데 이 고령화되는 인구가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은퇴하고, 그래서 앞으로 뭐 베이비붐 세대가 다 은퇴를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에 거의 700~800만 명이 이제는 피부양이 되고요. 근데 젊은 세대의 유입은 줄기 때문에 한 300~400만 정도는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주 이 역삼각형처럼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많아지는 구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과거에는 통계청장 오종남 박사님이 쓴 책이 은퇴 후 30년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제 제목을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은퇴 후 50년. 그러면 은퇴 후 50년을 산다는 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타임지 표지기사에 2016년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해 태어난 아이의 예상되는 수명은 142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이 장수를 하게 될 텐데, 그럼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20년 동안 대학까지 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20년 배워서 120년을 살 수 있는 걸 가르치는지 저는 그 생각을 맞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포인트는 뭐냐면 교육이 우선 먼저 바뀌어야 된다. 교육이 이제는 하이퍼 리드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인식론에 기반을 하고 암기하고 패턴을 익히는 이런 식의 훈련은 이제 불필요해졌다. 이게 다 대체가 될 텐데, 그러면 AI나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 그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감정을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뭔가 새로운 걸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이 훨씬 중요해질 텐데,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폭증하는 노인 인구를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을 생산적으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IT인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제주도에 와서 1년을 살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니까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꼭 어느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가 아니어도 지금 플랫폼화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기여를 해서 뭔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조직 내 성원들 사이에 누군가한테 일을 맡기는 거, 이거로만 익숙해 있었는데 벤클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느 조직이 혁신적이 되려고 하면 그 조직이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장담컨대 그 조직 안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조직 생활을 하기 어려운 괴짜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조직 입장에서는 내부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조직에 가서 월급 받는 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싸이월드를 처음 만든 이동형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싸이월드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김정일하고 아들 부시를 일촌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만들었대요. 그런 괴짜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팔아가지고 SK 자회사로 들어가서 월급 받는 사장이 됐는데 3년 동안 자기가 가장 안정된 생활을 했는데 가장 따분한 3년이었다. 또 박차고 나왔습니다. 조직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근데 플랫폼화되는 사회에서는 조직은 이제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야 된다. 바운더리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조직이 진짜 살아남으려면 조직 안에서 늘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DNA를 가지고 있고 엉뚱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들여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괴짜일 수도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인 세대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게 조직의 미래 아닐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원장님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그 뒷부분에도 좋은 슬라이드 직접 듣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우리 연구원도 딱 150명 수준으로 고수준으로 해서 퀄리티 있게 계속 성장해 나가 지금 100명이 좀 넘거든요. 근데 너무 양적 성장보다는 퀄리티 있는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짧게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중국이 지금 어쨌든 당에서 그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지만 중국 플랫폼 교육을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명한 일이라고 보시는지 플랫폼 경제 G2 대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스스로의 무기들을 막 쳐내는 듯한 느낌도 받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고 그게 과연 중국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적인 선택인지 그냥 해석을 좀 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제일 반가운 말씀이 이제 제주도 로컬리티가 글로벌하게 연결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주가 미래다가 이제 저희 연구원의 모토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주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네. 그걸로 마무리를 좀. 예. 중국은 사실 제가 중국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있거든요. 관찰을 하면서. 근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약간 단순화되어 있는 조지 오웰과 같은 사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 그 안에서도 이렇게 이 당의 의도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인드 잡아놓고 디디 추싱도 이 상장을 금지시키고 하는 이런 중국 공산당의 행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의도했던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플랫폼 사회가 지내오는 것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고 갭이 있었는데 이제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까지 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너무 단순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그 지배 구조라고 하는 게 저는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걸 품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는데 2년 전인가요? 그 이후에는 못 갔으니까 북경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이 열혈 환영 무슨 시 동지 해가지고 빨간색 플랜카드들이 가을에 갔는데 북경시를 덮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딱 인상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유신체제 때하고 비슷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권위주의화하고 패권주의로 가고 있고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이 기술이 가져오는 가능성은 의도한 대로 깔끔한 조지 오웰식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이제 크게 칼을 휘둘렀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정부 권력이 가지는 한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갈수록 내부의 갈등이나 균열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게 저희 생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그 플랫폼이
일종의 중국이 엠피리어스 사회다 이렇게 천안문 사태 때 중국의 사회학자 동료들 얘기를 들으니까 중국이 시민사회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북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랬더니 시민사회는 없다. 그런데 천안문 광장에 이렇게 깃발들을 들고 나왔는데 깃발에 뭐라고 써있는지 봐라. 보니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북경대 사회학과, 세계경제연구소, 무슨 위원회 다 공식적인 국가기관들이에요. 근데 일종의 양서류 같은 거죠.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좌파와 우파 간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더 시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불평등을 줄일 거냐 이거 가지고 엄청난 논쟁들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외부에서의 갈등과 시민들의 혁명 이런 게 아니라 내부에서의 균열이 중국의 미래 어디인가는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제주도 이것도 잘 모르는 주제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미래의 가치로 생각을 하면 환경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가치 이런 것들이 단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놓고 보면 개인이 있고 집단이 있고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브가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장되는 동식물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애주유절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성찰을 해보는 거 그건 조금 더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삶이 바뀌는 거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동식문과 이 일종의 깊이라고 그럴까요? 변화의 깊이라고 할까 보면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개인과 집단, 넓어져야 국가에서 애수유절하게 기껏 하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조금 성찰하거나 이런 삶의 영향만 커버가 됐는데 완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거는 바뀌어야 되고 글로벌해야 되고 그런 이슈들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이게 사실은 인간이 인류 문명에서 진짜 위험한 존재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 아니냐. 최지찬 교수 같은 그 생물학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인류가 지배한 지구시대와 인류가 지배하지 않고 마이너했던 시대 사이에 무슨 충적기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하는 것처럼 인류세라고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의 문제에 그래도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가. 그래서 저는 와서 보고서 어제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그냥 혼자 공항에서 전기차를 빌려가지고 해병도로를 이렇게 달려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든 느낌이 이게 진짜 전기차가 사업이 되는구나. 왜냐면 한번 충전해가지고 400km 가더라고요. 볼트를 타봤습니다. 예,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400에서 길면 한 600까지 요즘 간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는 그거 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요. 중간에 가다 전기 끊기면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불안한데 제주도는 이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충전소들이 넓게 분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400km면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쓰는 거는 너무 충분해서 몇십 킬로 못 타니까 야 이거 정말 사업화도 되는구나. 내가 이 행동이 바뀔 수 있구나. 이런 걸 체험하는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그 주어진 조건이 무태 사는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가능성을 실험하고 바꾸고 산업화하고 하는 이런 테스트베드 역할을 아주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한 강연해 주신 그리고 지지자들의 성실하게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아이고,